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 마침 제 아들이 군대 휴가 나왔다가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주쳤어요. 그래서 식당에 앉았을 때에 저희 직원 3명하고 그리고 제 아들하고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은 회사에서 인턴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피자도 먹고 스파게티도 먹고 합정동의 맛집 찾아가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계산할 때쯤 됐는데 직원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이게 업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법인카드를 써야겠다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이제 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들이 거기에 돼 있는데 휴가 나온 제 아들은 사실은 업무와 상관없이 동석을 한 거죠. 이거 여러분들 법인카드로 4명분 결제해야 됩니까? 3명하고 1명은 개인카드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명은 개인카드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할 때 3명은 법인카드로 하고 제 아들분은 따로 분리해달라고 그래서 제 개인카드를 했습니다. 영상 화면 한번 보고 오시죠. 화면에 보면요. 지난번 대선 때 이런 게 있죠. 법인 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캠프였던 이렇게 이 얼굴들 여러분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법인 차량 번호판을 바꿔서 탈세후 온상이 되었던 법인 차량 세제 혜택을 명확하게 하겠다. 업무상 목적으로 쓰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2023년 7월부터 바꾸는 것으로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 7월 달에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아직 기사는 못 봤습니다만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칠판 한번 보여주시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4억을 초과한 고가 차량, 그 고가 차량 구매자의 88.4%가 법인이었고요. 1억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도 71.3%가 법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돌아다니는 4억 이상의 차량이 제가 아무리 봐도 10대 중에 9대가 업무상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건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업무상 목적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많더군요. 법인 차량으로 구매를 하면 구매비, 유류비, 그리고 1년에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고 운행일지를 기록한다면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차량을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렇게 이슈죠. 조사 이슈가 법인 차량 관리에 대한 것, 운행 일지에 대한 거 이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법인 차량 운행 일지 쓰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가 그거 기록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어플리케이션 나왔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 동료들도 기록하는 거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했다가 사후에 우리나라는 이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로 부여되어 있고 입증 책임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하지 못하면 탈세했다고 전제하고 일단 세금 때리고 나중에 불복 소송을 내려면 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횡령, 배임, 탈세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모든 차량에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신차부터 적용할 건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아마 새로 구매하는 차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이제 항상 정책이 나오면 대책이 생기듯이 법인 구매 차량이 아니라 이제 리스 차량으로 구매하면 또 초록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때가 기회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초록색 번호판이 주온 글씨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신귀족 신문 증명이 될 것이냐. 야, 너는 법인 차량도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법인 차를 따로 식별하는 것이. 유난스럽게 법인차만, 사기업의 법인차만 이렇게 식별하고 군용차, 관용차, 기관차, 정부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주는 차들이 있잖아요. 고급 공무원들. 그런 차는 또 구별 안 한다는 점에 있어서 민간, 법인 대표이사로서 우리만 탈세의 잠재적 범죄자야?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언제나 새로운 대안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주의, 규정주의를 좀 반대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수익 분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 과세를 해요. 우리나라 법인세는 한 2억 정도까지는요, 거의 뭐 없습니다. 4%지만 실제 실효 과세는 없고요. 이 매출 2억에서 200억까지가 19%, 200억 이상 24%, 통상 한 20% 내외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한 20%이지만 각종 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10% 실효세율에서 나올 거다. 아니면 세금 안 내는 법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전체 전체 세수가 약 40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법인세가 75조 정도 나옵니다. 18.9%죠. 2021년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법인세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과세가 75.8%고요. 대기업 중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법인세가 77.6%입니다. 838개가 77.6%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상위 0.1%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60.9%를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약 85% 이상의 법인세보다도, 납부하는 법보다도 그 상위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죠. 이걸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야, 이 경제의 양극화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아, 양극화다. 뭐랄까요? 돈이 대기업에 너무 다 몰려있다. 이익이 그쪽으로 다 갔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 우리가 못 낸 세금, 대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이랑 경쟁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거둬들여서 국가에게 납부해주니까 도로도 깔고 바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좋다. 예, 어떻게 해석할지는, 예, 여러분들이 뭐, 그건 자유입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매출이 나오고 세전이익이 나왔으면, 세전이익의 20%는 국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미 20%의 주식을 다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셔도 전혀 무방하죠. 그래서 국가하고 법인은 동업자 관계입니다. 내가 100% 가졌지만 실제로는 세전이익 기준으로 보면 80%만 가진 것이고 20%는 주주가 이미 있어요. 국가 주주가, 모든 법인의 국가 주주가 20%는 다 국가가 주주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주주로 간주하고 성실한 신고의 의무를 다해라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납세의 의무이고, 특별히 법인 납세의 의무가 됩니다.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고요. 입증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 상해금 처리가 되는 것이고, 개인 소득 처리까지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중돼가지고 나중에 5년치 한꺼번에 하면 뭐 별로 어긴 게 없는데 1억 나왔다, 10억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었던 점심시간의 예시에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직원들 간식을,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직원 간식 주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쓰죠. 그러나 오늘 밤에 제 아내와 그냥 가볍게 간식 먹기 위해서 쓰는 거, 그거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매장 가가지고 이거 나눠서 결제해 주세요. 그거 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경 쓰지 않으면 저도 깜빡 잊을 때도 있고, 기름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차량 기름 넣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 잘 구별해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 기준으로 보면 법인과 사인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A4용지,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집기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구별해서 법인이 수익 대응 원칙에 맞게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표이사 가족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 우리나라 어떤 그 조세 시스템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초록색으로 바꾸는 것, 표면적으로는 그거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기업들의 경영자와 경영진 혹은 경영진의 가족들이 정말 수익 대응의 원칙에 맞게끔 법인세를 제대로 잘 관리하는가, 세금의 의무를 정말 잘 관리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 감도와 감수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비슷한 주제들 계속 나옵니다. 괜히 예봉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저는 세 가지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대표이사에게 첫 번째는 선한 청지기의 의무가 있죠.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3번 통상 들어가고, 이거 통상 이렇게 계약서 쓸 때도 관리인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 나오잖아요. 선한 청지기의 의무가 뭡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관리에 충실성을 한다. 이런 개념이죠.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뭡니까? 내가 규정을 지키고 관리해야 되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건너편의 할머니가 갑자기 넘어져서 발작을 일으켰을 때에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더라도 얼른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인 거죠. 마지막으로 선한 이웃의 의무도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을 관리할 때 좋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경영자와 직원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원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회사에 출근한 그 시간, 그리고 회사의 개인적 관계들, 그리고 회사를 통해서 만난 파트너들, 협력사들, 이런 모든 회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산들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취업규칙에 넣죠. 그래서 그것을 선한 청지기의 의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 선한 이웃의 의무, 취업규칙에 이런 표현들도 종종 들어갑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경영자가 먼저 국가에 대해서 선한 법인 대표이사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이 초록색이냐 검정색이냐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뜻을 정해서 내 나름대로 여기까지는 내가 지키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법인 대표로서 또는 선한 납세자의 의무로서 책임과 권한을 누리는 것, 그런 모습을 구성원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법인 차량을 초록색으로 바꾸든 나중에는 뭐 사무실을 초록색으로 바꾸든 아니면 회사에서 쓰는 뭐 카메라도 초록색으로 바꾸자는 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대외적 사회 변수가 어찌 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법인의 비용들, 성실한 납세자의 의무로서 살아가는 것,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을 내 스스로 감당할 때 국가가 자꾸 이렇게 뭔가 바꾸어 갈 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